안녕하세요. 자, 레벨 2 이코노믹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레벨 2 이코노믹스는 크게 토픽이 세 가지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이쪽 환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그로스,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코노믹 레귤레이션, 이 경제 규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레벨 2는 이 경제학도 그 투자자들한테 직접 필요한 그 내용들만 이렇게 토픽으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환 시장은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투자에 따르는 환율 변동 위험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정 국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패턴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특정 국가들이 최근에 와서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규제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환경과 관련된 규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또 최근에 뭐 미국이 지금 법안을 발의했던 IRA 법안 같은 것들은 그 리쇼어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특정 국가가 어떤 규제를 했을 때 그에 따르는 투자 수익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식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파트죠. 국제금융 파트. 이쪽의 내용이 거의 절반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참 많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그 레벨 1에서 이코노믹스는 거의 뭐 경제학 원론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약간 경제학 원론 수준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강론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쉽지만, 그러니까 국제금융론 같은 거 들었던 분들은 좀 이해가 쉽겠지만 안 들었던 분들한테는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 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쪽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차분히 천천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레벨 1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양은 굉장히 작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책 시작점은 거기 115페이지죠. 리딩 5부터 우리 경제학 파트인데요. 자, 먼저 환율.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익스체인지 환율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두 나라 간의 화폐 교환 비율이죠.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베이스 커런시, 그 다음에 프라이스 커런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뭐 레벨 1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거기 환율이 유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US 달러가 1.416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모항에 있는 놈이 베이스 커런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항에 있는 것이 프라이스 커런시가 되는 거죠. 베이스 커런시, 프라이스 커런시. 그리고 환율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항상 그 기본이 포커스가 어디냐면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 커런시 밸류가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1.416인데 요 값이 커지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는 이게 어프리시에이션 된 거란 말이에요. 가치가 더 상승한 거죠. 더 많은 US 달러를 줘야만 유로를 바꿀 수 있는 개념이니까. 반대로 요 값이 하락하면 이 베이스 커런시의 그 밸류가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프리시에이션, 디프리시에이션 의미 자체. 그래서 우리 책을 읽다 보시면 항상 책에서도 항상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먼저 해석을 해요. 어차피 뭐 프라이스 커런시 관점은 그냥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베이스 커런시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서 116페이지로 가시면 외환시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스팟 마켓이 있고 포워드 마켓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스팟 마켓의 환율은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 다음에 포워드, 이 선물한 시장에서의 환율은 포워드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되는 거죠. 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어차피 레벨 1에서 잠깐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보통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우리가 흔히 기준 환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준 환율. 근데 실제 외환을 매매할 때, 거래를 할 때는 이 딜러들이 그 비드 값과 S 값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고시를 하는 거죠. 쿼테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딜러가
비드 값과 S 값으로, 이 S는 다른 말로 오퍼라고도 하죠. 오퍼.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S기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는 비드 S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퍼란 말보다는 S기라는 말이 더 친숙해가지고 입에 발려 있어가지고 비드 S 또는 비드 오퍼. 그러면 여기 기준 환율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우리 책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드 값이 1.4124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S 값이 1.4128 이렇게. 항상 이건 어차피 관례니까요. 항상 S 값이 커요. 항상 S 값이 크다. 그래서 작은 값이 비드 값, 큰 값이 S 값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비드의 의미는 뭐냐? 또 S의 의미는 뭐냐? 이 베이스 커런스 관점이라 그랬죠? 베이스 커런스 관점에서 이 S는 딜러가 이 베이스 커런시를 팔겠다는 가격이에요. 셀 프라이스지. 이건 반대로 사겠다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사겠다는 가격이 작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딜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우리 은행에서는 뭐 이렇게 자금의 중개 업무도 하지만 외환 업무도 하잖아요. 그 외환 업무라는 게 단순 업무가 바로 환전 업무지 않습니까? 그 환전 업무에 따르는 수익이 바로 이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수익이 생겨버리는 거죠. 책에 나오는 딜러는 이게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딜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 차익을 먹는 거죠. 외환거래에 따른 수익이 바로 이렇게 여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죠. 딜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커스터머들은 이게 바로 트랜잭션 코스트가 되는 거죠. 외환 거래에 따른 거래 비용이 되는 것이고 딜러 입장에서는 이게 프라핏이 되는 거지. 항상 딜러 입장에서 상상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차피 책도 다 딜러 입장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은행 가면은 거기 뭐 이렇게 환율 표시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드에. 그러면 고객이 사실 때, 고객이 파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친절하게 고객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사실은 원래 이 BDS는 딜러 입장인데. 그러니까 딜러가 이게 베이스 커런시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고객이 사실 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이 살 때는 비싸게 샀다가 이 베이스 커런시를 돈이 남았어. 그럼 다시 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싸게 바꿔야 돼요. 따라서 커스터머들 입장에서 이게 트랜잭션 코스트가 되는 거죠. 일단 딜러 입장입니다. 무조건 책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보시면요. 이 비드와 S과의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스프레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그리고 이 스프레드를 표현할 때 보통 이 핍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핍.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통 이 굵직굵직한 통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US 달러나 뭐 유로 이런 것들은 보통 외환시장에서 소수점 4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 관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점 4자리니까 이게 10,000분의 1 단위죠. 이 10,000분의 1이 1핍이 되는 거지. 1핍. 10,000분의 1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엔 지금 10,000분의 1 단위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4핍 차이가 나는 거죠. 스프레드가 4핍.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어떤 경우에 더 커지고 작아지느냐. 먼저 거기 상단부에 있는 거기 답 3개는요. 딜러 입장입니다. 딜러 입장. 딜러 입장에서 스프레드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랬을 때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인터뱅크 마켓. 인터뱅크 마켓의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딜러 스프레드도 커지겠다라는 거죠. 비례해서. 어차피 당연히 뭐 일반 은행 하나는 전체 외환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인터뱅크 마켓은 그냥 전체 외환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환시장도 이 인터내셔널 마켓이 있는 것이고 로컬 마켓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로컬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아시아권에서 인터내셔널 마켓은 뭐 동경이 있겠고 뭐
홍콩, 싱가포르 정도가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제일 큰 데가 영국이고요. 런던. 이 영국이 제조업도 강한 나라지만은 사실은 금융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유럽에서는 제일 큰 금융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럽 금융시장의 마켓 쉐어가 영국이 한 6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로에서 우린 탈퇴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은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독일의 뭐 대표적인 금융도시가 뭐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로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로서 그 스위스 그 쭈리히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다음에 뭐 미국은 당연히 뉴욕. 뉴욕이 금융 1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시카고,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미국 뉴스가 나오면 뭐 뉴욕 아니면 시카고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따라서 인터뱅크 마켓에서 스프레드가 크면 딜러 스프레드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 사이즈죠. 거래 사이즈. 이 거래 사이즈가 클수록 스프레드도 크다. 요게 좀 이례적입니다. 거래 볼륨이 크면 이 딜러들도 스프레드를 더 키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딜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가 있겠죠. 주요 고객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 고객.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환율 적용도 그 프라임 레이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대 환율로. 따라서 그 주요 고객이라고 판단되면 스프레드를 이렇게 좁혀요. 딜러들도. 우대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 거기 이렇게 국제 무역을 크게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달러나 유로화들을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그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도. 그럼 그 자기네 주거래 은행에서는 이게 프라임 레이스로 적용해 주는 거지. 외환 거래를 할 때. 근데 우리 같은 뭐 이런 일반 여행객들은 그냥 스프레드를 넓히는 거고. 옛날에 한번 제가 재미삼아서 심심해서 그 외국 나갈 때 사실은 뭐 외국 나간다 하더라도 뭐 환전하는 액수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로. 그거면 여행객이 쓰니까. 근데 재미삼아 그냥 공항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 국제무역하는 그 조그만한 그 중소기업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나 돈 좀 바꿔줘 했더니 걔가 이렇게 달러를 바꿔왔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프라임 레이스 적용받으니까 그때 몇십 원 좀 약간 싸게 받고. 그래서 전체 해봐도 뭐 한 100만 원 바꾸니까 돈 10,000원 생길까 말까. 그래서 햄버거 값 정도 하나는 벌었다.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야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그렇지만은 막 수억씩 거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한 5원만 싸게 해줘도 환율을 적용해줘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막 몇천만 원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 프라임 레이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딜러 입장에서의 스프레드를 키우고 또는 좁히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인터뱅크 마켓이죠.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스프레드가 어떤 경우에 커지고 작아지느냐. 첫 번째로 거기 하이 볼륨 커런스 페어 해가지고요. 그 거래 규모가 큰 통화 쌍들이 있겠죠. 예컨대 뭐 US 달러와 유로 또는 뭐 US 달러와 재패니스 엔, 그 다음에 뭐 US 달러와 GBP는 이게 영국 파운드화죠. 영국 파운드화. 이런 것들은 거래 볼륨이 큰 외화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가 좁아요. 인터뱅크 마켓에서. 이에 비해서 뭐 오스트리아 달러나 캐네디안 달러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가 크겠더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거래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국제 통화의 면모를 갖춘 통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무역할 때 결제 수단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것들. 이런 통화들 간의 환율의 스프레드는 좁고요. 그렇지 못한 통화들은 스프레드가 크다. 이렇게 인터뱅크 마켓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오브 데이. 그 거래 시점이죠. 거래 시점. 거래 시점이 언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되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뭐 뉴욕, 런던, 세계적인 그 인터내셔널 마켓이 개장이 된 시기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있겠고, 그쪽이 폐장한 상태에서, 클로즈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 스프레드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되어 있을 때 거래하면 스프레드가 좁고, 클로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클로즈된 상태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불확실성을 얹어서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켓 볼러틸리티.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클 때가 있겠고 작을 때가 있겠죠. 변동성이 클 때는 당연히 스프레드를 키우는 것이고요. 그 위험을 자기들이 감수하는 데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지금까지의 설명은 우리가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워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 선물 환율도 있잖아요. 선물 환율도 당연히 비드 S고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건데, 이 선물 환율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겠죠. 위에 세 가지는 그냥 공통이고요. 스팟 레이트하고 포워드 레이트이 공통이고, 맨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는 포워드 레이트에만 적용되는 그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 포워드 레이트는 소위 말해서 그 머처리티가 있잖아요. 만기. 이게 3개월 물이냐, 6개월 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는 뭐 1년 물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머처리티가 길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환율의 거래 만기가 길수록 스프레드는 클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 내용이네요. 이것들은 뭐 그냥 멀티플 초이스 문제에서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베이스 커런시를 딜러가 사겠다는 가격, 팔겠다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밑에 줄 가보시면요. so the rule 해가지고요. buy the base currency at ask and sell the base currency at bid.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S 값으로 베이스 커런시를 buy하고, 그 다음에 bid 값으로 팔고 있더라는 거죠.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이미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베이스 커런시 관점이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프라이스 커런시 관점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혹시 높아심에서요? 이게 지금 유로 베이스잖아요. 나는 US 베이스로 알고 싶어, 값을. 그러면 이거 1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는. 이게 베이스 커런시를 바꿀 때는. 그런데 이게 비드와 S으로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기준 환율은 그냥 1 나누기 1.4126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값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 값들은 어차피 이것도 다 1 나누기 해야 되거든. 이렇게 베이스 커런시를 바꿨으니까. 그러면 요 값이 비드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 나누기 S 값이 이게 새로운 비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나누기 비드 값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이 1로 오고 이놈이 1로 가는 거예요. 크로스로. 당연하죠? 큰 값을 나눈 값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비드로 와야 되는 것이고, 작은 값을 나눴으니까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항상 S 값이 커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테크니컬하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나중에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 엉뚱하게 우리가 계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볼게요. 거기 무슨 공식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거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Alternatively 해가지고요. Up the bid and multiply, down the ask and divide the rule. 이게 up the bid란 말은 뭐냐면 이놈을 가지고 이놈을 바꿀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로를 가지고 US 달러를 이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환전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게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up the bid and multiply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약간의 그 수학적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게 쉽지. 내가 예컨대 뭐 1유로를 갖고 있다. 이걸 이제 US 달러로 바꾸면 1.416 US 달러 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곱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수학적으로 이 단위가 사라지고 US 달러만 남는 거잖아. 이해돼요? 따라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환전 과정이 베이스 커런시를 가지고 프라이스 커런시를 바꾸는 환전 과정이다. 그러면 이게 up the bid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드 값에다가 멀티플라이 곱하라는 거죠. 반대로 US 달러를 가지고 유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다가 US 달러를 곱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지울 수가 없잖아. 그럼 그때는 나눠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down the ask and divided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다운 하는 상황에 이놈을 가지고 이놈을 바꾸는 과정이면은 S 값에다가 S 값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거기 이그젬플 들어가 볼게요. 거기 이그젬플 내용 보시면 GBP, 영국 파운드와 베이스로 해서 오스트리아 달러가 지금 비드 값은 1.5060, 그 다음에 S 값은 1.5067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GBP를 이제 1 밀리언 GBP를 이제 바꾸려고 한다. 오스트리아 달러로.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끄떡끄떡 안 하시면 제가 쓸 수밖에 없죠? 천천히 할게요. 처음이니까 이거. 물론 뭐 실력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이런 거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게 비드 값이고 요게 S 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1 밀리언 GBP를 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1 밀리언 GBP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학적으로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놈과 이놈은 사라져가지고 오스트리아 달러만 남는 거니까. 일단 곱하는 것이고, 무슨 값에다가 곱하라는 거예요? up the bid지 않습니까? bid. 요 값을 곱하라는 거죠, 바로. 1 밀리언을 요 값을 곱하라. 그러면 오스트리아 달러로 나온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왜 비드값에다가 곱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건 그냥 약간 공식 같은 거니까 일단 기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공식이라는 것은 알아두면 되게 편리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더 좋죠. 왜 비드값을 곱해야 될까?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이 비드값이 뭐예요, 아까? 이놈을 사겠다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딜러가 사겠다는 가격으로 이놈을 팔아야 되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따라서 이거에다 곱하는 거죠. 오히려 이 값은 딜러가 지금 이 베이스 커런시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걸 주면 딜러가 이걸로 거래하지 않죠. 당연히 이걸로 딜러가 거래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드 값에다가 곱하라는 거지. 반대로 거기 두 번째는 지금 1 밀리언 오스트리아 달러로 GBP를 바꾸려고 한다.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식적으로는 일단 down the ask divided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누어라 이제는. 공식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오스트리아 달러를 가지고 GBP를 내가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딜러가 GBP를 팔겠다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S값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1 밀리언 오스트리아 달러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곱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수학적으로 이 오스트리아 달러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1 밀리언 AUD를 가지고 GBP를 바꾸는 과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수학적으로도. 그래야 오스트리아 달러 화폐 단위들은 사라지고 GBP만 남는 거죠. 그 대신에 곱하는 값은 S값으로 곱하라는 거죠. 아니, 나누는 값은 S값을 나누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S값으로 이 상황에서는 거래해야 될 것이다. 미드값으로 이걸 내가 알아버리면 굳이 공식 필요 없어요. 내가 이해해버리고 있다면. 근데 혹시나 좀 빨리빨리 와닿지 않을 때는 그냥 공식에 의존해서 빨리 풀어버리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뿐이지 이 공식을 암기하라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버리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또 암기해야 될 공식은 또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허접한 거 가지고 암기하지 말고 중요한 걸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맨 밑으로 가시면 크로스 레이트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환시장, 특히 그 인터내셔널 마켓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거래되는 시장 어딘 줄 아세요?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이 국제 통화가 아니죠. 아직은 우리 한국 경제가 위상이 되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코리아 원은 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거의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거래할 때만 조금 쓰고 원화로 거래하자 이렇게 어떤 그 국제 무역을 할 때 이렇게 결제 수단을 원화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원화가 활발히 거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외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외환 시장 중에 그 대표적인 시장이 미국 시카고 시장에 코리아 원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에 보면 코리아 원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값이 흘러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나라는 원래 로컬 마켓이니까 이런 로컬 마켓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그 외환 시장에서는 대미 달러 환율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행에 가보시면 어때요? 홍콩 여행 가시는 분들은 나 홍콩 달러로 바꿔주세요. 일본 가시는 분들은 엔화로 바꿔주세요. 바로바로 바꿔주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의 환율은 없어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미달러 환율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로컬 마켓들은 큰 나라 통화 있죠. 주요 이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 그 유럽권 국가들은 유로화의 환율만 유지하는 거지, 로컬 마켓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거래가 활발하니까 US 달러와의 환율만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환전을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 크로스 레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미달러 환율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 엔화와 US 달러는 동경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US 달러를 매개로 해서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 엔화와의 환율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크로스 레이트라고 그래요. 크로스 레이트. 거기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보시면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해서 US 달러가 0.6 기준 환율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S 달러 베이스로 해서 MXN은 이거 멕시칸 페소입니다. 멕시칸 페소가 10.7이죠. 그럼 멕시칸 페소하고 오스트리아 달러는 직접적인 환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US 달러를 매개로 해서 크로스 레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US 달러를 수학적으로 이 단위를 없애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US 달러에 있고요. 즉 US 달러가 프라이스 커런시죠. 멕시칸 페소와는 US 달러가 베이스 커런시로 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그냥 바로 곱해버리는 거죠. 곱해버리면 US 달러는 사라지고 멕시칸 페소와 오스트리아 달러만 남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크로스 레이트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곱하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이 매개 통화를 없애는 과정이니까 매개 통화가 똑같이 분모항에 있거나 분자항에 있거나 이러면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매개 통화를 단위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때는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는 베이스에 하나는 프라이스에 있으면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크로스렛을 구하는 방식은 곱하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두 가지 방식밖에 없겠더라. 이렇게 기준 환율만 있다면 이거는 되게 쉽죠. 이거는 거의 레벨 1 수준이고요. 레벨 1에서도 여러분들 이 크로스렛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게 비드 애석 스프레드로 주어져 있을 때죠. 환율이 쿼테이션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케이스 1.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계산 문제들은 빨리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시험 볼 때 막 지지부진 해버리면은 뭐 시간이 막 한정없이 가버리니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는 US 달러가 베이스 커런시와 있죠. GBP는 영국 파운드. 여기 CHF는 이거 스위스 프랑을 말합니다.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US가 여기는 프라이스로 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해버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스위스 프랑과 GBP와의 관계가. 곱해버리면 US 달러는 땡땡 소거돼 버리는 거니까. 그죠? 문제는 곱할 때는 같은 놈끼리 곱해주는 거라 이렇게. 비드는 비드끼리, S는 S끼리 이렇게. 그래서 요게 새로운 비드 값이 되는 것이고요. 요게 새로운 S 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곱해야 되는 상황이면 같은 놈끼리 곱해라. 비드는 비드끼리, S는 S끼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놈이죠. 이때는 지금 나눠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US 달러가 둘 다 베이스 커런시에 와 있어 버리니까. 그쵸? 나누면 요 값이 나오는데요. 나누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로 나눠야 돼. 그래서 색깔 똑같이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파란 놈은 파란 놈을 따라와야 돼요. 해가지고 요게 새로운 비드 값이 되고 요게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드 값을 이 S로 나눈 값 이름이죠. 이게 지금 파란 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 값을 이 비드로 나눈 값. 빨간 놈이죠, 이거? 요게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눌 때가 좀 복잡해지는 거지. 곱할 때는 같은 놈끼리, 곱하는 상황이면 같은 놈끼리 곱해라. 나눌 때는 무조건 크로스로 나누라, 이렇게. 약간 테크니컬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쉽거든. 사실은 이거 논리적으로 이걸 바꿀 때는 이 값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이거 논리적으로 막 접근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막 꼬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거 되게 빨리 하잖아. 잘 보세요. 원래 비드가 작은 거라 그랬죠. S기 큰 놈이고 값이 작은 놈을 큰 놈으로 나누고 있잖아.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나누고 있거든.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커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무조건 나눠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크로스로 나누고 작은 값 앞에도 큰 값 뒤에 두면 돼.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크로스로 나누고 작은 값 앞에 두고 큰 값 뒤에 두면 돼. 어차피 bd는 무조건 작은 값이어야 되고 s는 큰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걸 알아버리면 한 10초, 20초면 바로 그 계산된 값을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빨리 어프로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또 노파심. 그 게시판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쳐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문제에서는 이 순서로 주어졌어. 이 순서로 딱 값들이 이렇게 주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크로스로 바로 그냥 계산 두드려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정작 필요한 값은 요게 아니고 요 값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 커런시가 원래 스위스 프랑이 아니라 GBP 값이 우리가 필요한 거였다 원래는. 근데 나는 그냥 얼떨결에 빨리 그냥 크로스로 나눈 값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요 값을 그냥 그대로 또 활용하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베이스를 바꿀 때는 요 값, 1 나누기 한 값 앞에 보내면 되고 요 값, 1 나누기 한 값 이렇게 뒤에 보내면 되죠. 그래서 요게 새로운 비드 값이 되고 요게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계산한 거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굳이 막 다시 이걸 위로 올려가지고 할 필요 없어. 일단 빨리빨리 계산기 두드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네 그럼 그냥 이 값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는 거는 헷갈리지 않는데 이 나누는 과정이 좀 이렇게 베이스 커런시를 뭘로 할 것이냐를 먼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두 번째로 고민하시고 첫 번째는 무조건 크로스로 나눠버려라. 그런 다음에 작은 값 앞에 두고 큰 값 뒤에 두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커런시 확인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또 이 과정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아비트리지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 트라이앵글러 아비트리지는 이 세 개의 시장에서 환율이 서로 다르게 고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샀다가 다른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 외환 딜러들이 고시한 환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프라핏을 챙기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다는 거죠. 런던 시장에서는 팔아 이렇게 하고 뉴욕 시장에서는 사 막 이렇게 하고 막 신호를 막 보내야 하잖아요. 이 외환 딜러들은 자기가 그걸 빨리 모니터링 한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제가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자, 일단 세 개의 통화가 존재하고요. 세 개의 통화인데 이놈은 도메스틱 커런시. 내가 이제 돈 들고 이제 베팅하려는 돈이야. 베팅하려는 돈, 도메스틱 커런시. 그 다음에 foreign currency one. 지금 세 개의 통화가 있으니까 domestic, foreign currency one, foreign currency two 세 개의 통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첨자는 이게 비드 값으로 거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값이 1이 나오면 no arbitrage. 아비트리지를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근데 요 값이 1보다 크면 프라핏이 생기는 것이고요. 1보다 작으면 로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해를 시켜볼게요. 내가 도메스틱 커런시 1 유닛, 한 단위. 한 단위를 가지고 포린 커런시 1을 바꿨단 말이에요. 당연히 비드로 거래해야 되겠죠. 딜러가 당연히 비드로 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거를요, 내가 S 값으로 내가 전환하고 싶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S 값으로 거래하는 거지. 내가 도메스틱 커런시를 들고 갔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딜러가 팔겠다는 가격이 S 값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S그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도메스틱 커런시를 들고 가서 이놈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딜러가 이거를 사겠다는 가격이 비드 값이잖아, 그죠? 그래서 비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up the bid. 이해돼요? up the bid. 아까 우리 공식. up the bid. multiply. 1 유닛 한 단위의 도메스틱 커런시를 가지고 이제 포린 커런시 1을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따라서 비드 값을 하는 거죠. up the bid. 그래서 포린 커런시 1을 바꿔서 얼마 있겠죠? 환율이. 오케이? 그런 다음에 포린 커런시 1을 이제 갖고 포린 커런시 2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up the bid이니까 당연히 비드 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땡땡 소거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포린 커런시 2가 생겼지. 포린 커런시 2를 가지고 다시 또 도메스틱 커런시를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비드 값을 하는 거죠. up the bid이니까. 그런데 1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똑같은 거지. 내가 1 유닛을 가지고 거래했는데 1 유닛밖에 안 생겼어. 그러면 내가 본전이잖아. 본전이니까 아비트리지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이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1보다 큰 값이 나왔어. 그러면 그 1 뒤에 있는 그 소수점 단위가 프라핏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뭐 1.5가 나왔다 그러면 0.5만큼 이득을 본 거지. 0.5 유닛만큼. 한 단위 가지고 했는데 1.5가 됐으니까 더 커졌잖아요. 이해돼? 반대로 1보다 작으면 당연히 로스가 발생한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 1 밀리언 또는 뭐 이렇게 단위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계산하면 돼. 어차피 1 다음에 소수점 단위가 프라핏이야. 거기다가 내가 거래하는 액수만큼 곱해버리면 실제 프라핏의 크기가 나와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up the bid, 땡땡 이렇게 소거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공식 암기하기가 쉽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을 건 뭐냐면 일단 공식 썼으니까요. 이거 지우기 전에 아까 1보다 크면 프라핏이라 그랬죠? 응. 그럼 1보다 작으면 로스잖아. 그럼 로스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프라핏을 계산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1이 안 나오면 무조건 프라핏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계산해 봤더니 로스가 나왔다는 거지.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포린 커런시 1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2를 먼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도메스틱 커런시를 가지고 포린 커런시 1을 먼저 바꿔봤잖아. 그런데 이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렸지. 그러면 로스잖아요. 그러면 포린 커런시 1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고 2를 먼저 바꾸는 거지. 그럼 이게 2가 되고 2에서 다시 이름을 1을 바꾸고 1에서 도메스틱 커런시 바꾸면 그때 그분은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이해돼요? 내가 처음으로 접근한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포린 커런시를 다른 걸 먼저 바꾸라는 거지. other foreign currency를. 그렇게 해보면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걸 사전에 알 방법은 없어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 공식 만든 다음에 포린 커런시 1을 먼저 바꿔야 될까 2를 먼저 바꿔야 될까 이거를 미리 알 방법은 AI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계산을 빨리 하는 AI 정도는. 그것도 그 AI도 미리 계산해 본 상태에서 하는 거지. 1보다 큰 값이 나올지 작은 값이 나올지를 미리 알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접근하기 쉬운 걸로 먼저 하시는 거지. 그냥 그 문제에 주어진 값으로. 그러니까 도메스틱 커런시와 요 환율이 미리 주어져 있다. 제일 먼저. 그럼 이걸 먼저 해버리는 거지 일단. 해보고
1보다 작으면 포린 커런스 2를 먼저 바꾸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이렇게. 자, 이그젬플을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119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뱅크 마켓에서 오스트리아 베이스로 US 달러 BDS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멕시칸 페소 베이스로 US 달러가 BDS 쿼테이션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오스트리아 달러와 멕시칸 페소에 직접적인 환율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일단 크로스 레이트를 먼저 한번 구해보는 연습을 해보고요. 그럼 이때는 지금 매개가 되는 US 달러가 다 프라이스 커런시로 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은 나눠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나누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0.6을 위에 있는 비드 값을 밑에 있는 S 값으로 나눈 거 0.0935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S 값 0.6015 이거를 밑에 있는 비드 값이 0.0933 이렇게 크로스로 그래서 요게 새로운 비드 값이 되고 여기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요게 6.4171 이렇게 나오고 6.4469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크로스 레이트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 지금 세 나라 통화의 환율이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트라이앵글 아비트리지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 어차피 우린 이건 그 딜러가 인터뱅크 마켓에서 쿼테이션 되는 거 가지고 크로스 레이트를 구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문제 2번 보세요. 만약 유어 딜러가, 당신의 딜러가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멕시칸 페소의 환율을 비드 값이 6.3 딜러가 쿼테이션 한 게 6.3 요놈은 6.3025 이렇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값과 일치하지 않고 있죠. 크로스 레이스로 구한 값과 일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라이앵글 아비트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의 딜러가 그냥 이 값과 똑같이 이렇게 쿼테이션 해버렸다면 그때는 트라이앵글 아비트리지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해봐야 프라핏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르게 지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멕시칸 페소로 이익을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렇게 값을.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 오스트리아 달러를 사겠다는 가격이 이거잖아요.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그런데 당신의 딜러는 이 가격으로 팔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S값이 팔겠다는 거니까. 오스트리아 달러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6.3025에 멕시칸 페소를 들고 가면 완 오스트리아 달러를 살 수가 있겠죠. 딜러가 팔겠다는 게 이거니까. 인터뱅크 마켓에 가면 어때요? 이걸로 해가지고 완 유닛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값이 이거니까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남는 거지, 돈이.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딜러한테 가서 오스트리아 달러를 사고 인터뱅크 마켓에 가서 팔면 돼. 그죠? 그러면 요 값과 요 값 차이만큼 내가 이득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크로스로 보면 되지. 항상 크로스로 이렇게. 이쪽은 B값 보고 이쪽은 S값 보면 되죠.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치하지 않고 있으면 아비트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득 보는 관점이 있는 거지. 근데 어느 걸 먼저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만들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그 바꾸는 순서를 먼저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상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술형 문제로 어떻게 아비트리지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 당신의 딜러한테 가서 오스트리아 달러를 사고 인터뱅크 마켓에 가서 오스트리아 달러를 팔면 된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문장을 할 수 있겠어요? 6.3025 멕시칸 페소를 들고 가서 당신의 딜러한테 가서 1 오스트리아 달러를 사고 1 오스트리아 달러를 들고 가서 인터뱅크 마켓에 가서 당신이 팔면 돼. 그러면 요 값을 주는 거지. 그러면 6.4171 빼기 6.3025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해보면 얼마 나오냐. 1146 이만큼 이득을 버는 거죠. 그래서 딜러한테 가서 오스트리아 달러 사고 인터뱅크 마켓에 가서 오스트리아 달러 팔고. 응. 딜러한테 살 때는 내가 6.3025 페소만큼 주고 오스트리아 달러 샀잖아요. 1 오스트리아 달러를. 그 다음에 인터뱅크 마켓에 가서 1 오스트리아 달러를 팔면 이만큼 주는 거죠. 여기 1이 빠졌네요. 그러면 그 차이가 지금 이 정도 멕시칸 페소가 남는 거죠. 여기다가 당신의 거래 규모를 곱하면, 사이즈를 곱하면 그 X가 정확한 X가 나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베팅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죠. 이득을 보는 관점이 뻔히 알면서도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베팅 규모가 작아. 그죠? 여기다가 1 밀리언 멕시칸 페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소수점 6개까지 가는 거거든. 1 밀리언이면. 응. 그러면 11만 4,600 이렇게 되는 거죠. 1 밀리언 멕시칸 페소로 거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지금 11%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률 자체는 지금 이게 지금 1146이니까 정확한 수익률로는 11.46%니까요. 거기다가 내가 거래 규모 사이즈를 곱하면 그 수익 금리 계산되는 거지. 일단 요 내용은 지금 우리 책에서는 지금 설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서술형 문제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먼저 바꾸고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로스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US 달러를 가지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US 달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식 있죠? 우리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단 USD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라. 1 밀리언 US 달러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본 거죠. 일단 포린 커런시 1을 오스트리아 달러를 먼저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AUD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멕시칸 페소가 와야 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값들을 확인할게요. 지금 거기 인터뱅크 마켓에서 오스트리아 달러와 그 US 달러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지금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이 비드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1 나누기 S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그 S값이 얼마냐면 0.602로지 않습니까? 따라서 1 나누기 0.602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어 딜러가 제시한 값 요거 이걸로 해버리면 계산해버리면 안 되죠.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크로스레스 통해서 구한 거니까 이걸로 하면 아비투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딜러가 다른 값을 제시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멕시칸 페소잖아요. 똑같죠? 따라서 비드값은 요놈이죠. 6.3 6.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멕시칸 페소와 US 달러는 그 인터뱅크 마켓 값 어때요? 멕시칸 페소 베이스로 돼 있죠? 따라서 비드 값이 지금 0.0933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두드려 본 계산기에 따르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977207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리고 있죠. 따라서 이때는 이제 로스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린 커런시 완을 다른 놈으로 해보라는 거죠. 이건 지금 이 놈을 먼저 해봤는데 이 놈을 먼저 하지 말고 이 놈을 해보라는 거죠. 멕시칸 페소를. 이 모양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인터뱅크 마켓 보세요. US 달러 베이스로 멕시칸인데 지금 인터뱅크 마켓에는 멕시칸 페소 베이스로 US 달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1 나누기 S값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S값이 얼마냐면 0.0935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딜러 이것도 1 나누기 해야 되겠네. 그죠? 1 나누기 S값 이는 6.3025 이렇게.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USD. 요거는 인터뱅크 마켓에서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죠. 비트 값이 0.6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일보다 큰 값 나왔죠. 그러면 이 소수점 이하 값이 이게 프라핏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거래 사이즈를 곱해보면 되는 거죠. 1 밀리언 US 달러면 여기다 1 밀리언 US 달러. 그러면 18,185달러를 버는 거지. 응. 1 밀리언이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약 1.8% 수익률이 생겼네. 그래도 이건 뭐 공짜잖아, 공짜. 응. 따라서 1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그냥 18,000불 거저 생긴 거죠. 돈 1,000만 원이 뭐 우습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포린 커런시 완을 뭘로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건 여러분한테 소개를 못 해드리겠고, 일단 지금 먼저 눈에 띄는 놈을 일단 값을 구해보시고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포린 커런시 2를 먼저 바꾸는 과정으로 다시 공식을 재편하라. 그러면 1보다 큰 값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는 지금 US 달러를 가지고 하라고 한 거잖아요.
멕시칸 페소를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멕시칸 페소가 제일 먼저 여기 와야 돼요. 멕시칸 페소 분의 뭐 US 달러나 오스트리아 달러 이렇게. 이제는 US하고 오스트리아가 포린 커런시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공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응용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이건 공식 만든 거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고. 우리가 제일 유리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보다. 우린 공식 가지고 접근했으니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다 해봐야 돼,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과정.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